자,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왔습니다. 강경석 기자, 유승천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뭐 일주일 만에 프롬프트에 거의 완벽하게 적응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이번에 갤럽에서 네.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네, 하지만 리얼미터 먼저 화면은 보고. 리얼미터입니다. 네. 리얼미터는 보시다시피 아무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쭉 횡보세 이어갑니다. 사실 뭐 크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저희가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갤럽 조사를 사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네. 갤럽 조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평가가 5%포인트 올랐어요. 엄청나게 이거는 오른 거죠. 거의 제가 한 8월부터 쭉 출연을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이 직무수행평가 등락폭 중에 네. 가장 큰 폭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일단 오차범위를 벗어났고요. 부정평가가 저렇게 늘었다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20일 날 벌어졌던 소위 윤한 사태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사퇴 소동, 예. 그리고 그 봉합 과정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부정평가를 이렇게 응답한 걸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주일 만에 5%포인트가 늘었다는 건 네. 특히 갤럽 조사는 그렇죠.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는데요. 굉장히 예, 예. 등폭이 적은 조사인데 이만큼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같은 주에 다시 또 이게 봉합 사태로 이제 쭉 해결이 됐죠, 이틀 만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어제 또 관저로 불러서 같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손짓을 하는 예. 그런 사진들과 이제 보도가 쭉 나오면서 뭐 적어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봉합됐구나라고 뭐 이제 시그널들을 계속 이제 발신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중도층 그리고 실제로 이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네. 결과들이 나올지 이제 그런 거는 아직 사실 뭐 봉합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덮어놨다고 이제 보시는 예.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 아직 그 물밑에서 갈등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예, 총선으로 보면 봉합이 안 좋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네. 다시 커플링되고 아. 있고 이 모양새는 아마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예. 이게 뭐 좀 더 대차게 싸워서 사실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게 김건희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사과 특검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제도적 정비 이 세 가지 차원의 이제 해법들이 있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완전 침묵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합도 봉합인데 봉합의 질이 총선에 비추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다. 네. 뭐 곧이어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러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치솟았는데 아. 이것도 제가 볼 때 수강 상태. 오래 가지 않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지지율 살펴보기 전에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네. 이유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유도 저희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늘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플러스 7입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촉발한 게 결국 그 여당 내부 갈등이기 때문에 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지금 여당 내부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이슈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당 내부 문제가 불거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촉발된 사태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그 언급을 한 계기도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여당 내부 갈등이 이제 한 몸으로 움직였던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네.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아까 유승찬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지금 저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거의 뭐 더블 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그렇죠. 긍정 이재명 평가가 대표를 앞서고 앞서고 있는.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만 나와 있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이제 더 많죠. 네. 많죠. 거의 저 수치를 보면 되게 웃긴 게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과 같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두
후보가 대선 때부터 0.74%포인트 차이로 이 승패가 갈렸듯이 예. 지금 역할 수행 평가도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예.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네. 야당 대표에 대한 그 평가도 네. 거의 못지않게 네. 나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힘든 그래서 총선으로 맞아요.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박근혜랑 이제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이제 비교가 됐는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중반대 막 이렇게 계속 그렇죠. 횡보하고 하락세. 있을 때요. 네. 지금보다 한 10% 포인트까지 더 낮을 때였고 원래 둘이 앙숙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거의 워낙 뭐 상처가 많이 나서 네네. 거의 사실은 뭐 상대 당보다도 더 미화. 싸웠고 네네. 그래서 커플링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저는 제가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만 놓고 볼 때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가장 탁월했다고 봅니다. 네.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과연 뭐 일시적으로 지금 이번에 약간의 갈등 제가 볼 때 한 이틀 정도 됐나요? 그 갈등 기간이 네, 이틀 맞아요. 이틀 갈등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지율이 탁 치솟았는데 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네. 대해서는 뭐 물음표가 더 크게 커지는. 다가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예.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뭐였냐면 10대부터 29세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와요. 부정평가에 대해서. 네. 근데 30대, 40대, 50대는 정말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요. 예.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요. 네. 부정평가가. 이거는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거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예, 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 육박하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사실 60대 이상, 70대 이상 이 분들이 받쳐주는 지표 때문에 약간 좀 상쇄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민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평균치로 볼 게 아니라 이게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사실 민심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평가가 거의 2배 네. 가까이 높은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뭐 2시간 5천하고 30분 차담하고 뭐 이러고 앉아서 같이 창밖 보고 뭐 네. 이러는 것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숨어야 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앞서에 나서야. 그러니까 가령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선거를 칠 거냐, 네. 한동훈 대 이재명 그렇죠. 프레임으로 선거를 칠 예. 거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승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 이재명이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훨씬 낫죠.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심판론이 이미 굳어졌잖아요. 근데 디커플링이 되면 지금은 이제 이재명, 이준석이 심판론 대열에 섰잖아요. 네. 한동훈도 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이 정권 교체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15%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준석 대표는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했는데 뭐 약속 대련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은 사실의 시간이 아니라 인식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선을 이제 불과 얼마 앞에 두고 있기 네. 때문에 정말 가까이 약속 다가왔죠. 대련이든 아니든 예. 디커플링을 얼마나 더 격렬하게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것이 관전. 예, 이번에 국민의힘 총선 네. 그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경석 네. 선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22대 총선 결과 가장 기대되는 이유가 정부 지원론과 심판론 이 사이였는데 여기 제3지대가 굉장히 큰 파이를 다시 새롭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좀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 조사 중에 가장 또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저렇게 제3지대 후보에 대해서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수치가 네. 25%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명 중에 1명이 그렇죠. 거대 여야 양 정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당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 30%를 뚫고 애초에 이제 45%까지 누가 근접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양쪽이 놓치고 있는 15%씩 지금 제3지대 흡수를 해서 30%까지 육박을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국민의당 때 그 20대 총선 때 그 국민의당 38석에 비견할 만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저 데이터가 이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네. 것을 보여주는 그쵸. 이제 그렇죠. 예. 데이터고요. 그리고 제3지대가 24%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인데, 네. 근데 제3지대가 이제 지금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제 5팀에서 이제 3팀으로 네. 이제 줄어드는 킹텐트. 양상, 네네네. 3팀으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3팀도 합치지 않으면 그 혹시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네, 봤습니다. 슬픔의 삼각형이 이게 이 미간에 생기는 삼각형을 얘기하는데 이게 빅텐트가 쳐지지 않으면 이게 슬픔의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전략과 전술을 얘기할 때 전략은 승부에 직접 관련되는 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의 디커플링이 전략입니다. 네. 이건 승리와 직결되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가 전략입니다. 두 당은 모두 공천혁신도 같이 전략적 포션을 갖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디커플링 플러스 공천혁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플러스 공천혁신. 네. 이것이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예. 볼 수 있고, 그럼 삼지대는 뭐냐? 네. 삼지대 전략은 통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준석 그 개혁신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네. 제가 오늘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이준석 대표가 길을 잃고 있어요 지금. 어떤 점에서요? 이 자꾸 이제 뭘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싸울 땐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를 만들어낼 땐 너무 뭐랄까 너무 작아요. 네. 스스로 갈라치기 프레임에 들어가고 있어요. 오. 그걸 자꾸 설득하면 안 돼요. 노인, 여성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갈라치기가 아니라는 거 주장을 하지만 네네. 이미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3지대 개혁신당의 최고 전략은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한 미래를 위한 담대한 통합의 정신. 네. 그러니까 이 1997년 대선을 앞둔 그 김대중과 김종필 DJP 연합에 준하는 네. 그거는 지금의 그 이 슬픔의 삼각형의 네. 차이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김대중과 이 김종필이라는 인물은 지금은 그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통합과 미래를 얘기해야지 자꾸 이 세대와 젠더를 얘기하는 이런 정치는 네. 지금으로선 되게 적절치 않다.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발표했던 공약 중에 네. 여성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앞으로 임용을 하려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한다. 수행하게 해야 됐다라는 그 공약을 내놨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걸 보면 좀 의아했어요. 예. 이게 과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의도로 만든 공약일까 굉장히 네.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예. 안보 문제냐, 젠더 문제냐, 공정의 문제냐, 네. 셋 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뭔가요? 뭔가 좀 이 한동훈이 뜨자 네. 뭔가 공약으로 뭔가 이슈를 끌어올려는 어떤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절대 공약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 지금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여기 방송하시면서 느끼잖아요. 전략적인 포인트만 원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네네. 뭐냐? 제3지대는 통합을 원하고 있죠. 통합이 예.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 언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요 정당도 아니고 제3지대 정당은요. 네. 일단은 정책 99%가 심판입니다. 네.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디테일한 정책을 갖고서 이게 소구가 안 돼요. 네.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요. 네. 가령 노인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는 대한노인에서 반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대선과는 좀 다른 양상. 어제도 네. 그 공약이 정말 뭐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 같지만 양당이 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네. 사실. 무시. 네. 맞아요.
그냥 양당은 그냥 무시하고. 그게 제3지대 한계죠. 그렇죠. 그래서 제3지대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영역에, 관심의 크기에 들어가서 네.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해야 그 발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탁월한 정치 감각이 네. 그 장점이 빛을 발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길을 잃었다. 네. 다시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뭐 저는 이렇게 어제 그 말씀드립니다. 정책 나온 걸 보고 네. 이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선택이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내놓았던 게 비슷한 유형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 그때도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게 무슨 약간 이거는 뭐냐. 우리한테 와라 예, 예, 이런 예. 제스처는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그건 같진 아닌 거예요. 않아요. 예. 그런 거면 예. 왜냐하면 금태섭 그 새로운 선택은 먼저 러브콜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개혁신당 쪽에 네. 굳이 뭐 그렇게 할 하지 필요는- 않아도 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다시 길을 찾으셔야 돼요. 이준석 대표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그 다음에 그 이 민주당의 어떤 그 대안. 팬덤 정치 네. 혹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그 이 비판을 기반으로 해서 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책은 언제 들리냐면 선거가 한 20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네. 그때 정책 노이즈를 센 걸 준비해서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정책 발표하는 거 보는데 뭐 양양자 그 한국의망 의원은 그 옆에 왜 섰는지 잘 모르겠고 그분이 뭐 여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언한 게 없거든요. 반도체 얘기만 쭉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요 이렇게 자꾸 점수를 잃으면 안 돼요. 아. 그리고 계속 약간 통합이 안 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개혁 이름 전략적으로 뭔가 네. 선긋기. 그 주도권 싸움을 할 수는 있는데 네. 큰 틀에서는요. 지금 빅텐트 아니면 저 24%가 흩어지면 뭐 답이 없죠.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까 뒤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24%가 어떻게 배분되느냐. 여기도 다 나뉘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준석 그 개혁신당으로 가장 많이 가긴 하는데 이거 흩어지면 답 없습니다. 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전략적 문제입니다, 통합은. 제3지대에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성향을 봤을 때 네. 마이웨이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의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개혁신당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지는 않은 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강 기자님이 개혁신당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합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도 그렇고 지금 저쪽에 미래 간판을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과 뭐 새로운 미래가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항상 그래요. 독자파와 통합파가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독자파가 간첩이에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면 가령 1당이 되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50석 할 겁니다. 네. 50석 하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네. 원내교섭단체 할 겁니다. 예.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하면 한 자릿수 할 거예요. 네. 그렇죠. 한 자릿수 목표로 하면 네. 망석이 될수 아니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특히 뭐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 DJP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총선에서 그 이런 그림 그때는 이제 신한국당이었어요. 네. 보수가 그때 139석 했습니다. 15대 총선이에요. 96년. 새정치국민의 김대중 DJ 때 DJ가 이끈 정당이 79석 했어요. 네. 그 김정필 대표가 이끈 자민련이 그때 자민련이 무려 어마어마하게 50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적어도 이 15대 총선의 그림을 그리고 네. 이런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국민들도 아 여기가 뭔가 새로운 세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다 갈라져 있으면요 우리 국민들 되게 바쁘잖아요. 뭔가 선택할 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선택을 하겠는데 이게 막 7개, 8개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네. 그냥 양당으로 다시 수렴될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그쵸. 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정당이죠. 2017년 국면에 이준석 대표가 바른 정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누구보다
통합의 필요성은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그때 이제 바른정당의 한계가 뭐였냐면 보수 정당에서 나눠진 소위 서브 브랜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대안 세력들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도 굉장히 뭐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유승민 사실 대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합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이제 생각이 좀 많으시잖아요. 항상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가령 홍준표 네. 대구시장하고 유승민 대표는 좀 약간 반대 캐릭터예요.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 은 그냥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 지르고 되게 화끈하게 질러요. 네. 그러니까 프레이밍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네. 유승민 대표는 되게 논리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생각도 굉장히 깊게 하시는데 네. 아까 저 동의합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이준석 대표 쪽으로 이게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았잖아요. 왜냐하면 3대 조건 중에 핵심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이었어요. 네. 이거 이미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국정기조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겠대. 그리고 공천 신청을 안 하시겠대. 네. 근데 이거를 불출마로 해석하는 언론이 있더라고. 이게 불출마가 아니에요. 네. 공천 신청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고 저는 삼지대 가능성을 좀 낮게 봤다. 네. 그 유승민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남는 결정을 했고 예. 거기서 버텨야 그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나중에 있다. 이제 뭐 기회가 이렇게 있다고 판단하시는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미 사실 그 타이밍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권 안에서는 저 유승민 대표에게 공천 신청을 본인이 안 한다고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출마 기회를 줄 가능성은 저는 0.1% 미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지금 근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커플링의 상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가령- 카드로 쓸 수는 있죠. 가령 유승민을 강남에 공천한다. 태영호 빠진 지역구에 네네네. 공천한다. 예. 이거 파격이죠. 그렇죠. 파격이긴 하나 아쉽게도 효과는 그러면 이제 유난 전쟁이죠. 이제 갈등이 아니라 네.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상황이 국민의힘은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총선을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게 네. 사실 이게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 영역이라서 그럼요. 예, 그럼요. 이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쵸. 사실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하는 건 쉬운데 네. 예측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해야 소위 되는데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인 네네네. 거고.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체코의 하벨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극작가 출신으로 대통령이 오.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불가능의 예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정치는 원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란 영역은 정해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데 정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어떤 때 불가능한 걸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불가능한 꿈을 얘기해야 될 때지 가능한 정책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게 제3지대 갖고 있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이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죠? 가능한 어떤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제3지대는 훨씬 담대하게 지금 현실론으로 못하고 있지만 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제3지대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좀 포착을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신당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래 5%나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다뤄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이유가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소통 미흡, 세 번째 내부 갈등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어제 BBC에서도 이제 디올 예, 네. 영국 브랜드니까요. 뭐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프렌치 그죠? 브랜드죠. 네. 예, 어쨌든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달 중에 이것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지금 이 여권에 사실 트라우마처럼 있는 게 뭐냐면 네. 2017년, 16년 소위 국정농단 사건 국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의 핵심 브레인처럼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네. 그때 당시에 사실 핵심적으로 정무적인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치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국면을 봤을 땐 이것도 결국엔 결과의 문제이고 해석에 지금 해석하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네. 그때는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게 안주. 그러니까 안 좋았다고 지금은 해석을 하지만 네네네. 그때는 사과를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예.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과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그냥 그 타이밍에 사과를 한 건지 그건 사실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그때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마치 사과를 해서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더 더 수세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공세에 빌미만 준다. 예. 그건 그냥 뭐 저는 아첨꾼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저는 사과가 늦어서 문제이지 사과를 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비슷하게 저도 해석을 하는 게 사실 사과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예. 예. 그 사과와 화해는 결국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타이밍을 한참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이냐. 이제 결국 그것만 남은 건데 과연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밝히는 방식이 옳은 국민들에게 과연 와닿을까? 납득할 만한 이 결과일까? 저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저도 이제 부정적인데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일 낮은 차원이 뭐 제2부속실이니 뭐 네, 특별감찰관이 하는 제도를 만드는 문제 네. 뭐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거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 약간 뭐 해명 사과 요거 네. 약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봐요. 네. 제대로 하면. 예. 세 번째. 세 번째는 특검을 수용하는 거죠. 네. 특검 수용해서 선거해야 되는 거죠, 원래 선거, 제가 선거 전략하면 당연히 특검 수용하라고 그러죠. 그거 안 하고 선거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근데 이제 사과가 만족스러운 수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기류가, 일단 김경률 회계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건 약간, 뭔가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예. 이수정, 뭐라고 해야 되나? 이수정 교수? 지금 네, 고시죠, 네. 후보. 네. 예비 후보. 이수정 후보가 그 함정 뭐라 그러죠? 그 함정 몰카. 함정 몰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 이게 사과 필요성을 얘기하던 두 상징적인 인물이 조금 결국에 한 기조를 발씩 바꾼 물러서죠. 한 거죠. 발씩 예. 물러서면서 이제 근데 이게 약간의 기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 이후에 일체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 안 언급하지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대통령하고 회동했어요. 네. 민생 얘기만 했다 그랬는데 그거 네. 믿는 사람 없죠. 그렇죠. 다른 얘기도 좀 하셨겠죠, 그죠? 예. 사과 문제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존 정치권이 갖고 있지 않았던 화법과 어법과 정치 행동을 그럼요.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위 윤석열 다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시원시원하게 그쵸.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네. 뭐 수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이 굉장히 직선적인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 이 반응을 국민들이 열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약간 기성 정치인이 됐어요. 예. 그게 벌써 이제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기성 정치인이 된 건지. 물론 이제 대통령이니까 아니, 뭐 특수한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반대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된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실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된 건데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부인 문제잖아요. 네네. 너무너무 첨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끼고 갈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거는 그걸 이제 진짜 빨리 알아야 되는 거고 요즘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수 언론에서 내가 알던 윤석열은 어디 갔나. 아, 뭐 이런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죠? 예. 네, 봤죠. 근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윤석열을 찍었는데 네. 그 부분에 반해서 공정과 찍었는데, 예.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킬 것 같아서 찍었는데 그것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여론을 그게 굉장히 갈증이 있을 거예요. 과연 진짜 여론이 무엇이냐.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진짜 여론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여론도 있고 저런 여론도 있고 있는 건데 본인이 결국에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이 목소리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사실 정치인데 지금은 약간 그 단계부터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약간 그래서 뭐 총선과 관련해서 제가 보면 양당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전략도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이 총선 승리를 위한 근데 이게 참 둘 다 안 하니까 이제 서로
서로 또 똑같은 이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3지대가 열렸는데 네. 제3지대는 이 전략적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새길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예, 현실. 예, 네. 지금 결국 대통령이든 개혁신당이든 제3지대든 국민의 목소리를 잘 읽어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답이에요. 해석하는지에 네.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오늘 전망자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열띤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